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차로는 감염병의 정의, 구분 및 종류, 신고 및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적 정의로의 감염병이란 세균, 스피로에타, 리케차,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과 같은 여러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으로 음식의 섭취, 호흡에 의한 병원체의 흡입, 다른 사람과의 접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르면 감염병이란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 제4급 감염병 등 인수 공통 감염병 및 의료 관련 감염병을 말합니다. 감염병은 크게 제1급 감염병부터 4급 감염병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로 제1급 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항목의 감염병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 중 A형 간염, 콜레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형 간염에 대한 여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을 보면 A형 간염은 한 번 걸리면 다시 안 걸린다와 A형 간염은 간암으로 진행된다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A형 간염은 한 번 걸렸다가 회복되면 항체가 생성되어 치료 효과가 평생 지속됩니다. 반면에 간암으로 진행된다는 지식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A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될 확률은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A형 간염의 원인으로는 A형 간염이 가지고 있는 모체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을 섭취하면서 감염되며 집단으로 발병하는 경우는 오염된 식수원이나 급식 등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증상은 30일 정도의 잠복기 후에 피로감이나 메스꺼움, 구토, 식욕 부진, 발열, 복통 등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 후 일주일 이내에 황달 징후가 나타나는데 검은색의 소변, 탈색된 대변 등의 증상과 전신이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흔하게 발병할 수 있는 A형 간염은 아직까지 A형 간염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방이 매우 중요한 질병인데 예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A형 간염 예방 백신이 있습니다. 보통 한 번 접종한 후에 백신의 종류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안에 추가 접종을 함으로써 95% 이상의 간염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콜레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의 감염으로 급성 설사와 함께 탈수가 빠르게 진행되는 전염병입니다. 증상으로 보통 2-3일의 잠복기를 가지며 이후 설사와 구토를 동반한 탈수 증상과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콜레라가 흔한 질병이 아니었는데 여름철 지속된 폭염으로 콜레라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다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콜레라균의 예방법으로 1880년 런던, 뉴욕에서는 가장 먼저 하수도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한 음식을 통해 콜레라 환자가 발병하는 것으로 보아 콜레라는 물과 음식물을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2급 감염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급 감염병이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들을 말합니다. 2급 감염병의 종류로는 백일해, 파상풍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 B형 간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형 간염은 왜 걸릴까요? 주된 전염 경로는 혈액이고 원인으로는 크게 수직 간염, 성접촉을 통한 감염,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B형 간염의 증상으로는 구역, 구토, 근육통, 미열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황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인의 경우 특별한 치료 없이 대부분 자연 회복이 가능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간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B형 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는 만성 B형 간염으로 볼 수 있는데 간암 및 간경변증의 원인 70%는 만성 B형 간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약을 복용하다 중단하면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생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3급 감염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급 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말라리아, 결핵, 매독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 결핵, 수막구균성 수막염, 에이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핵은 결핵군 복합체에 속하는 세균에 의해 발생합니다. 결핵균은 주로 폐를 침범하여 폐결핵을 일으키지만 폐외 장기를 침범하여 폐외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결핵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20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핵의 증상으로는 초기에는 무증상인 경우도 많으며 시간이 지나면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이며 발열, 체중 감소, 야간 발한, 식욕 부진과 같은 전신 증반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결핵군의 전파는 주로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흡입되는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지만 결핵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해서 모두 결핵에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결핵 예방법은 전염성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격리하고 적절히 치료하여 완치시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방법으로 BCG 접종과 잠복결핵 치료가 있습니다. 감기와 같은 가벼운 호흡기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뚜렷한 원인 없이 2~3주 이상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에 방문하여 결핵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결핵은 대부분의 경우 결핵약을 복용한 지 2주가 지나면 전염력은 거의 소실되고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잠복결핵 진단을 받으면 잠복결핵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수막구균성 수막염이라는 감염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었을 땐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인데요. 먼저 동영상을 통해 어떤 병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하나 죽여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아이돌 다를 바 없이 그냥 똑같은 16살 그냥 중학생이었죠. 그냥 일상적인 뭐 애들 하는 것처럼 학원도 다니고. 축구를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합숙 생활을 했었거든요. 정말 한번 아파봤으면 하는 정도까지 정말 너무 건강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고 그냥 단순한 감기인 줄 알고 그냥 집에만 있다가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먹고 그날 잤어요.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되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아무 증상도 그렇고 괜찮다. 그냥 감기 증상이니까 한 2~3일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응급실에서 하얗게 되던 발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게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면서부터 빨갛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완전 시커멓게 괴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서야 이제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검사를 받는 동안 이미 저의 기운은 싹 퍼지고 그 당시 제대로 몰라가지고 헤맸는데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겠어요? 괴사 상태가 돼서 굳어 들어가는 것까지 급속도로 무릎까지 올라가는데 한 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손가락 절단했고 또 다리 무릎 아래까지. 나중에 회복실에서 나윤이가 나왔다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 수술실에서 제가 나윤이를 못 찾았어요.
얘가 반쪽이 되어서 나온다는 걸 상상을 못 했었어요. 치료가 다 끝나고 이제 사회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내가 다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이제. 왜 나만 이랬을까? 이런 생각만 한 몇 년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설마 내 아이가 아파서 이렇게까지 온다는 거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고요. 누구에게나 다 예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사전 예방이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상황이 안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제2의 피해자만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막구균 감염증은 급성 감염병으로 주로 소막염과 폐혈증을 일으키는 중증 질환입니다. 빠른 진행과 피부 출혈반으로 오래전부터 알려진 질병이며 세계적으로 발생하지만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률이 높은 경향이 있고 특히 아프리카 중부지방에서는 주기적으로 유행합니다.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은 면역력이 약한 생후 1년 이하의 영유아에게서 가장 많이 발병하고 청소년, 대학 기숙사생 등 활동력이 높고 단체 생활에 많이 노출되는 연령층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병합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목구멍과 콧구멍 뒤에 수막구균을 보균하고 있는 무증상 보균자입니다.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은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예고 없이 발병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생제의 우수한 치료 효과에도 불구하고 치사율은 10%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 백신의 예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맨비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인 에이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는 면역세포를 파괴시키는 HIV 바이러스가 원인이 됩니다. 에이즈의 감염 경로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98% 이상을 차지하는 성관계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들 가지고 있는 편견 중 하나로 에이즈는 동성애자의 질병이다인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에이즈는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감염인의 체액에 노출되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라도 별다른 질병 증상이 없다면 에이즈 환자가 아닌 HIV 감염인입니다. 따라서 에이즈 환자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세포성 면역 기능에 이상이 발생해 질병 증상이 나타난 상태를 말합니다. 에이즈는 전염성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누구나 충분히 전염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조 제3조에 따라 국가 에이즈 관리 사업을 통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교육, 상담으로 에이즈의 전파 및 편견 차별을 해소하고 HIV 감염인의 진료비 지원 등으로 HIV 감염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급 감염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4급 감염병이란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황열, 패스트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신종플루엔자와 사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는 사람, 돼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질병입니다. 증상으로는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치료법으로는 일주일 내 타미플루를 복용해야 합니다. 예방법으로는 평소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례로 배우 이강기 씨의 아들 이석규 군의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안타까운 사실은 당시 이석규 군은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개발되기 전에 발병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감염병으로는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인 사스입니다. 사스는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해 아시아, 유럽 등으로 확산된 호흡기 계통의 질환입니다. 사스를 일으킨 것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부 동물에게 매우 치명적인 바이러스이지만 사람에게는 가벼운 코감기나 설사를 일으키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돌변한 것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사스의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두통, 호흡곤란, 보통 등이 있습니다. 사실 사스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하진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들을 초래함으로써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사스의 치사율은 크게 연령대로 차이가 나는데 젊은 층의 치사율은 1% 이하로 적은 편인 반면에 노인의 치사율은 50% 이상에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감염병들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정말 중요한데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제4급 감염병을 제외한 감염병이 발생하면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절차로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어길 시 감염병 법률 제81조에 따르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관련 영상 시청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신고의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와 같은 국제 감염병은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 확산 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됐다가 중국으로 출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A씨. 메르스 확산 과정에서 초기 환자를 진단했던 의료진은 발병 사실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의 초동 대처에 심각한 구멍이 생기게 한 사례인데 정부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든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겁니다. 감염병 예방법 11조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고 18조는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곧바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42조는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이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위번 치료를 받고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집이나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사나 의료기관장 등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판례는 드물었지만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법의 벌칙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실제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감염병의 신고 및 보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참조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개한 순천향대학교 의료-IT공학과 16학번 강명아, 오예빈, 안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